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쌀쌀한 게 아니고 춥습니다. 네. 10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이렇게 춥고 이럴 때 이불 박차고 일어나는 거 참 힘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스마트 알람 가지고 듣고 아우 이러면서 일어날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보통 한 번에 일어나려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볼륨이 크고 요란스러운 알람을 맞춰두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뇌가 이런 알람 소리를 굉장히 스트레스 신호 혹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뭐 새소리나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점점 커지도록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나야 되는데 화들짝 놀라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네. 자연의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행복하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침은요,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는 경제 레시피 머니 준비했고요. 또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하는 특급 음식 레시피가 또 준비되어 있죠. 이보은의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쩍 추워진 아침 화요일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합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보물이 숨겨진 빵입니다. 오, 보물도 좋아하고 전 빵도 좋아하거든요. 보물이 숨겨진 빵.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요즘처럼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겨울 간식들. 이제 너무 겨울엔 많죠. 간식 많아요. 붕어빵도 있고 군고구마에다가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다양한 간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빵은 아마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간식일 겁니다. 요즘에는 또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자 추억의 간식인 이 계란빵이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 50대 빵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란빵은 개별로 구운 밀가루 반죽 안에 계란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독특한 구성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CNN은 계란빵을 이 한입 크기의 빵 속에 숨겨진 계란이 마치 보물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햄, 치즈, 파슬리를 곁들이게 되면 달콤 짭짤한 맛에 풍미가 더해져서 한국의 긴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야, 우리 길거리 음식인데 이 계란빵이 세계 50대 빵 안에 들어갔다. 감 만든 계란빵 정말 맛있는데 이거 제대로 선정한 것 같은데. 다른 빵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국의 계란빵 외에도요, 뭐 프랑스의 바게트, 이탈리아의 치아바타도 포함이 됐고요, 멕시카의 토르티아, 또 미국의 비스킷, 또 그리고 고로케 안에 카레가 들어간 일본의 카레빵과 또 빵 안에 사천 고추, 또 고기, 야채 등을 넣고 화덕에 구운 중국의 이 샤오빙도 CNN이 선정한 세계 50대 빵으로 선정됐습니다. CNN은 빵은 만들기 쉬울지 몰라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하면서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환경이 반영된 다양한 빵을 조명했는데요.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기억에 남는 풍미와 독특한 재료, 또 상징적인 지위, 그리고 그 자체로 주는 소박한 즐거움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 세계 각국의 빵들 선정된 거 보니까 그야말로 빵빵한데 우리 계란빵이 그 안에 들어갔다니까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계란빵 먹으러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네. 네,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AI 낯선 사람 장난 논란입니다. 네, AI 낯선 사람 장난. 요즘 SNS에서 굉장히 이게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네. 글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AI 낯선 사람 장난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뭐 집 사진 속에 AI로 이 낯선 사람을 합성을 해서 가족이나 연인을 속이는 새로운 형태의 몰래카메라 콘텐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집에 노숙자가 들어왔다, 뭐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등의 제목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최근에는 SNS를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SNS 이용자는 아버지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 라면서 낯선 남성이 앉아있는 AI 합성 이미지를 부모님께 전송했고, 놀란 부모가 급히 전화를 걸어오는 장면을 촬영을
촬영해서 부모님 속이기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장난은 온라인상에서 가족 몰래카메라, 또 남편 빨리 귀가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화제가 됐고요. 굉장히 많은 AI 몰래카메라나 영상이 지금 SNS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밌다는 반응과 동시에 걱정한 사람은 뭐가 되냐며 분노하는 등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아니 AI로 만든 이미지가 너무나 정교하다 보니까 저도 아이가 만약에 장난삼아 저런 거 딱 보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아니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예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AI 장난을 믿고 집에 침입자가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집에 노숙자가 있는 AI 이미지를 본 부모가 신고해서 경찰이 실제 출동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장난이 실제 공공안전을 위협하면서 문제로 떠오르자 미국 경찰은 경찰 자원이 낭비돼서 실제로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고요. 영국 경찰은 공식 경고문을 내고 이런 사진을 받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를 단순한 SNS 놀이로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AI 장난으로 소방서나 경찰서에 허위 신고가 늘어나게 되면 사회 신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콘텐츠 제작자들도 이런 단순 조회수보다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웃자고 한 장난인데 누군가는 공포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AI 기술이 점점 발전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헬멧 벗어주세요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혹은 킥보드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착용을 네. 해야 하거든요. 근데 벗어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출입 시에 헬멧을 벗어달라는 협조문을 붙이면서 이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붙어있는 협조문을 보면요. 최근에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하고 아파트 내 외부를 출입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출입 시에는 헬멧 등 얼굴을 가리는 장비 착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과 함께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헬멧 착용 금지 요청은 물론 이 해당 아파트 거주자에게도 적용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배달 기사를 겨냥한 조치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지역 배달 기사들은 우리를 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해당 아파트로의 배달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일부는 또 헬멧을 벗을 테니 앞으로는 전부 1층에서 물건을 받아달라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도 엇갈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헬멧은 운전할 때 안전하라고 쓰는 것이니까 내리면 벗는 게 당연하다. 또 범죄 때문에라도 타당하다. 이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안내문 내용에 동의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요. 시간에 쫓기는 배달 기사들에게 매번 헬멧을 벗으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코로나 때는 다들 마스크 썼는데 어떻게 살았냐. 또 얼굴 가린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측은 논란이 일자 요즘에 유괴 범죄가 많아서 협조를 요청한 것일 뿐이지 강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균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전국 최초 도민연금입니다. 네, 전국 최초 도민연금 이거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 단위의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1월부터 경남 도민연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집니다. 그만큼 퇴직 후에 5년간 소득이 끊기는 공백 시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경남 도민연금은 이 기간을 메워서 도민들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 도민이고요. 연소득이 9,352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또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는 소득 구간별로 나눠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납입하는 금액 이외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체돼 24만 원을 10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총 240만 원까지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50세인 경남도민이 월에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이제 960만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도의 지원금 240만 원과 복리 2% 이차를 합쳐서 약 1,302만 원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5년간 매월 약 21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단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간에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 지급 방식은 일시금 형태로 제한되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분할 수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거나 만 60세 도달 시점 또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연금 수령을 시작한 경우에 지급되고요. 중도해지를 막고 환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0,000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서 10년 뒤에는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도민 연금 전용 기금도 조성해서 사업의 지속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고요. 또 올해 말까지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 운영 시스템 구축, 지침 마련, 기금 조성 작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졌던 설악산에는 첫 눈이 내렸습니다. 올해 첫 관측인데요. 오늘도 때이른 추위와 공존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어제 5.3도를 보였던 서울은 오늘 아침에 4.9도로 더 낮게 출발했습니다. 일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때이른 추위는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도 아침 6도로 낮게 출발하겠고요. 모레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흐린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오후까지 영동에, 늦은 밤까지는 그 밖에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이 16도, 광주 17도를 보이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동해안의 높은 너울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희선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머니 빠밤. 뭐 새로 뭘 했어? 아니, 뭘 준비한 거예요? 머니보이즈입니다. 너무 매주 해주실 거죠? 아, 오늘 한 달 동안 내내 고민했는데 네. 오늘 한번 해보려고. 제대로 나왔네요. 좋습니다. 머니보이즈. 머니보이즈.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흔히들 한 치 앞도 모른다.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돈을 부으면서 미래를 위해서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험인데요. 뭐 여기 계신 머니보이즈와 네. 이재용 아나운서 다 이게 탄탄히 준비하고 계시죠? 뭐 어때요? 대표적인 국민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 이것도 곧 개편이 된다고 그러고 네. 또 새로 선보이는 보험도 있다고 그러던데 인선 씨가 오늘 공부 좀 해온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좀 보험을 늦게 알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어린이 보험 막바지 때 그때 탔었어요. 만 29세 그때. 좋은 거 가입하셨네. 예, 그거 딱 하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실손이 뭐고, 뭐 CI가 뭐고, 뭐 잘 모르겠거든요. 아는 거 운전자 보험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또 머니보이즈의 리더, 네. 우리 현우 소장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보험이 바뀐다 그러면은 막 이제 막차 타세요. 지금 아니면 가입 못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불안해요. 이거 내가 진짜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실 텐데 이번 달 혹은 연말이나 내년부터 바뀌게 될 이 보험들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실손의료보험 이제 5세대 출시가
눈앞에 두고 있고요. 사망보험금을 또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원래 사망보험금이라는 건 내가 사망해야 나오는 보험금인데 내가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보험금을 쓸 수 있게 그런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노후 생활에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오늘 이 머니머니 시간에서는 새롭게 개편되는 보험들 그 핵심 내용 살펴보고 나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실손보험 관련된 궁금증 우선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인선 씨, 우리 실손보험 든 거 있잖아. 그거 우리 둘 다 3세대였지? 갑자기 보험은 왜? 이제 그 5세대 실손보험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보험 그대로 둬도 되는 걸까? 갈아타게 하려고? 그게 더 이득인 건가? 앞으로 우리는 출산 계획도 있고 하니까 보험도 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네. 보험 갈아타는 거 한번 알아보자. 대신 남편은 갈아타지 않기. 예. 젊은 남편이 아재 개그에 아주 능숙한 그런 보험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손보험을 갈아탈지 말아탈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일단 실손보험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나요? 네, 일단 실손보험 그러면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우리가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끊어보면 되게 복잡하게 사실 돼 있어요. 맞아요. 치료비는 얼마고 공단이 부담한 건 얼마, 가입자 부담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치료비, 내가 그 수납처에서 얼마를 냈다, 100만 원을 만약에 냈다라고 한다면 그 치료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이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보험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 가입자 수도 사실상 엄청난데요. 2023년 말, 재작년 말 기준으로 3,997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거의 가입을 안 한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죠. 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2,541만 명,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5,145만 명이라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가입률이 높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진료비 133조 원 중에서 실손보험이 14조 1천억 원, 그러니까 10.6%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실손보험의 특징이랄 게 있다면 이게 세대별로 보장 범위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건데 네. 일단 이정환 아나운서는 몇 세대예요? 한 1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다 몰라요. 네, 맞아요. 네. 그냥 든 것만 알고. 좀 궁금한 게 네. 우린 금융계 머니보이즈 약간 네. 금융계 아이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신세대인 건 알고 있거든요. 네.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하시죠? 신세대입니다. 근데 뭐 이게 X세대. 근데 보험은 뭐 이게 뭐 아이돌도 아니고 세대가 나뉜다는 게 기준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실손보험이 세대로 나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단순한 민간보험이 아니라 이 정부가 그 보장 내용을 조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제도성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하든 사실은 보장 내용은 다 똑같고 그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만 조금씩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의료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과잉 진료, 의료 쇼핑 같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보장해줘. 모든 보험사 통일. 이런 식으로 딱딱 세대를 끊어서 나누다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손보험을 좀 늦게 들었는데요. 네. 네. 병원에 가면 뻑하면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래서 맞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있어야 되는구나. 병원에서 자꾸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1세대에서부터 4세대로 지금까지는 분류가 되는데요. 각 세대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그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한다면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을 이 1세대라고 불려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보장 범위가 아주 넓은 게 특징입니다. 맞아요. 입원 치료비는 자기 부담금도 전혀 없이 100% 보장을 해줘요. 입원해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오든 1억이 나오든 100% 보장을 해주는 거죠. 비급여 MRI, 도수치료, 주사료 이것도 횟수 같은 거 제한 없이
모두 다 보장이 됩니다. 한방 치료하고 치과 치료까지도 보장이 그래요? 됐어요. 야. 그리고 해외 진료도 보상이 되는 보험들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당연히 비쌌고요. 또 갱신 주기가 3년에서 한 5년 정도로 통상적으로 길어가지고 한 번 갱신되면은 보험료가 엄청나게 치솟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이 표준 약관이라는 게 없던 시기라 이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달랐던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네. 1세대는 마치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 막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2세대는 또 어떻게 바뀌었나요? 2세대부터는 이제 제도가 한층 정비가 되는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표준화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부가 야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이렇게 통일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보상을 해주는데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부터는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2세대부터는 자기부담금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까 실손보험 1세대 실손보험은 그냥 내가 뭐 병원비 내는 게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이제 한 10% 정도 내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 자기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갱신 주기도 기존보다는 조금 짧아져서 5년이었던 갱신 주기가 3년 정도로 다 단축됐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크게 오르는 것보다는 또 뭐 한 3년 정도 있다가 5년보다는 조금 덜 오르는 이런 느낌이 있었죠. 보장 범위 면에서도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한방이나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보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정신과 질환 중에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급여 치료만 보장이 됐고요. 또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응급실 진료비가 보상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보장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2세대는 그러니까 1세대에 비교하면은 보험료는 낮아졌는데 그쵸. 대신에 보장이 많이 줄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3세대는 어떤 방향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네,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보험이었는데요. 이전과 달리 가장 큰 변화는 도수치료, 주사료, MRI 같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빼고 특약으로 분리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장받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적 특약을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비급여 항목별로 연간 보상 횟수와 금액 한도가 생겼어요. 사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급여, MRI, 도수치료 뭐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더 한도와 이 횟수를 정해둔 거죠. 자기부담률도 높아졌는데 급여 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받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는 20% 정도만 내가 부담을 하면 되지만 비급여 특약 같은 경우에는 30%를 내 돈으로 내야 됩니다. 또 갱신 주기도 1년으로 고정이 됐고요. 대신 2년 동안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이 혜택은 전혀 안 받고 있어. 맞아요. 하는 분들 2년 동안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10% 할인되는 혜택도 적용됩니다. 전반적으로 3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 상품 대비 한 35% 정도 저렴하게 출시가 됐고요. 또 필요한 보장만 남겨서 뭐 착한 실손 혹은 신실손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지금 가입한다면 이게 4세대에 해당하는 건데 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도 궁금해요. 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에 새로 판매된 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도 가입하시게 되면 이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건데요.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제 급여와 비급여를 완벽하게 분리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기본 계약으로 하고요. 도수치료, 주사료, MRI 같은 비급여는 별도 특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률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내가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급여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비급여는 30%에서 50%까지 자기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대신 뭐 이런 구조 때문에 이 덕분에 보험료는 이전 세대보다 한 30에서 50% 정도 저렴해졌고요. 또 하나 큰 변화는 할인 할증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3세대까지도 내가 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할인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증은 안 됐거든요. 사실 아픈 게 내가 뭘 잘못해서는 아니잖아요.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는데 야, 아픈 게 무슨 개인이 잘못한 거냐. 그래서 할증 제도는 없었지만 이게 과잉 진료라든가 이게 의료 쇼핑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할증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최대 300%까지 할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보장 범위도 달라졌는데 이전 세대에서 제외됐던 불임 관련 질환이라든가 선천성 뇌질환의 급여 치료는 4세대 실손부터는
일부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험료 자체로는 기존보다 70에서 75%까지 저렴해졌고요. 그럼 소장님 지금까지 나온 세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는 어느 부분이죠? 지난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보니까 네. 1세대는 52,800원, 2세대는 31,735원, 3세대는 19,161원, 그리고 4세대가 12,795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평균 보험료를 보면 4세대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사실 보장이 좀 안 된다. 보장받는 게 거의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세대가 덜 내고 보장 적게 받고 네. 그렇죠. 저 4세대인 것 같아요. 그 정말요?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아, 네. 늦게 하셨나 근데 보다. 늦게 했어요. 이 보험료 근데 이게 인상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갱신 주기마다 인상되면서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에는 25%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보험사가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 보험료 올려야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1년에 25% 이상은 못 올린다라는 거죠. 최대치가 25%인데 그런데 가끔 가다 나 실손보험 요번에 갱신됐는데 25%가 아니라 2배가 넘게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 1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 주기가 5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마다 최대치인 25%씩 인상이 된다면 뭐 2배 넘게도 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네. 누적돼서 한꺼번에 다가오니까 체감이 큰 거고요. 작년 말 이제 생명보험협회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예상한 2025년에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을 보면 평균이 약 7.5%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대별로 살펴보면 1세대는 2%대, 2세대는 평균 6%대 정도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세대보다 3, 4세대의 실손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싸게, 저렴하게 일단 출시를 해놨는데 이게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서 많이 타가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이제 보험사들의 평균 인상률이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들한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가입자가 어떤 보험회사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사별 손해율에 따라서 적용되는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사실 매달 내는 돈이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오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실손보험료 왜 오르는 거죠? 2022년에는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이 14.2%였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8.9%였고요. 왜 보험료가 이렇게 오르냐? 해마다 상승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 보험사는 우리가 받은 보험료 그리고 지급된 보험금 이게 사실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다 싶으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더라. 병원비를 사실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이 보험금들이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영양주사, MRI 같은 것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손해율,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이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130%를 넘어간 적도 있어요. 이게 불안불안한 보험사 같은 경우는 20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과잉 진료와 반복 청구도 문제가 있어요. 보험이 있으니까 일단 검사부터 하자. 아까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이 보험 이 치료비가 10만 원 나왔는데 이거 보험으로 다 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그 치료를 네. 받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과잉 진료라든가 반복 청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검사부터 하자. 일단 치료부터 받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났거든요. 이런 게 쌓이면서 매년 지출이 커지고 결국은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물론 이런 현상을 또 과잉 진료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병원 이용 자체가 늘고 또 조기 검진으로 진료 횟수가 많아진 탓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료비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병원 인건비라든가 약값, 뭐 장비 비용 이런 게 전체적인 의료비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손보험이 보전해야 되는 대상도 그 금액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 아셔야 돼요. 저도 정형외과 한번 갔다가 이 검사해라 저 검사해라 막 실손보험 있다고 그러니까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서요? 그래서 그거 다 했어. 돈 엄청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1세대는 다 됐나 봐요. 근데 뒤로 가면 그게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 제발 병원에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 일단
물어봐. 그래놓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검사, 이거 검사.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5세대 실손보험이 또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2세대 들었거든요. 근데 잘 2세대에서 들었네. 5세대를 갈아타야 하나 고민이 돼요. 근데 그러면 5세대 실손보험의 내용을 좀 잘 알아야 이걸 갈아탈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금융당국이 예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가지고 보장 수준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픈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일단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 한도하고 범위를 줄이고 본인 부담률도 높였습니다. 자기 부담률은 뭐 입원하는 경우나 아니면 통원하는 경우 모두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원하거나 통원해서 비급여 진료를 받는데 그게 별로 크게 나라에서 보기엔 크게 아픈 거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절반은 내 돈으로 치료비를 내야 된다는 거죠. 보장 한도도 연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또 회당 20만 원까지 받던 보상은 일당 2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같은 이제 근골격계 치료라든가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같은 이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돼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이 바로 이제 중증 보장 강화예요. 암, 뇌혈관, 심장질환, 뭐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이 중증 질환자는 보장을 더 많이 해주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상급 종합병원이라든가 이 종합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의료비라도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연간 500만 원으로 이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내가 실손보험으로 다 청구를 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기 부담 상한제가 생겼습니다. 또 큰 병으로 장기 입원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더 이상 안 내도 된다라는 거고 입원 진료는 중증과 비중증 구분 없이 지금처럼 자기 부담률이 20%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지금과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혜택 면에서도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임신이나 출산 관련돼서는 이제 보장을 안 해줬어요. 비급여 의료비는. 근데 임신, 출산 관련 4세대 실손부터는 임신, 출산 관련 급여 치료비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동안 전혀 이런 것들은 선택 진료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네.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보험료 친구가. 네. 보험료 좀 줄어듭니까? 일단 예상은 5세대 실손이 출시되면 기존 4세대보다 30%도 50%가량 저렴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4세대가 출시될 때도 이랬거든요. 70% 정도 저렴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출시되고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손해율이 올라가서 처음엔 낮게 보험료가 형성이 됐지만 점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축소를 통해서 손해율을 좀 잡아보자라는 걸로 이제 보험료 부담을 낮추자는 건데 지금 예상으로는 월 10,000원 이하의 실손보험도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근데 기존 가입자들은 이 높아지는 보험료 때문에 이거 뭔가 내가 5세대로 갈아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도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보험료 오른다고 그냥 덜컥 바꿔서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1세대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 가입하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한 달에 막 10만 원, 20만 원씩 보험료를 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병원에 가지 않아서 병원 이런 보험 혜택은 못 받고 있는데 매달 보험료만 뭐 몇만 원씩 내고 있어서 부담이 크다면 갈아타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사실 한 번 가입하면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장을 받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만기다라고 한다면 그 비싼 보험료를 점점 갱신되면서 100세까지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뭐 4세대나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또 3세대 실손부터는 내가 이게 갈아탈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재계약이라고 해서 15년 또는 짧게는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자동으로 갈아타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네. 결국 자기 자신의 병원 이용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이 소득 또 보장 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기준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몇 가지 사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만성 질환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찾아야 하는 60대 2세대 가입자인데요. 4세대로 변경을 해도 될지 그게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실제로 받는 혜택이 얼마인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사실 실손보험으로 크게 받을 게 없어요. 병원에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약을 타거나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뭐 입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보다 4세대로 갈아타서 보험료를 좀 줄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차액으로 건강관리에 좀 더 힘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30대 맞벌이 부부예요. 앞으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3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15년이 지나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보험으로 자동으로 갈아타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4, 5, 6, 7, 8세대 이렇게 될수록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점점 보험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해서 임신이나 출산 관련 급여가 보장되는 시점에 따라서 미리 전환을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다음 사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0대 직장인인데 2세대 가입 중입니다. 지금 병원 갈 일이 없어서 보험료가 좀 아까운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병원 갈 일도 걱정이 되고요. 이럴 때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오, 네. 현실적이다. 저도 40대고 저도 2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병원을 크게 가지는 않지만 일단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냥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부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갈아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프거나 뭐 이런 병원비를 크게 낼 일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9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2세대 실손은 유지를 하시게 되고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 나이가 들면서 한 60대쯤 돼가지고 나는 소득이 끊기거나 줄었는데 이 보험료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과연 나에게 맞는 실손보험은 무엇인지 그 보장 내역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개편되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 다음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 날씨 쌀쌀해졌는데 감기는 안 걸렸고? 아유, 역시 아빠 챙기는 거 우리 딸밖에 없어. 아빠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이네. 근데 아빠, 내가 기사 보니까 사망보험금 있잖아. 그거 좀 당겨서 연금처럼 쓸 수 있대. 아니야, 그거 원래 죽고 나서 받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생겼어, 새로? 혹시나 아빠가 노후자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용돈 많이는 못 주잖아. 아이고, 이거 그런 생각을 왜 해? 아유, 아빠는 예인이 같은 딸로 충분해요. 진짜요? 야, 이거 훈훈해, 그죠? 진짜 예. 충분해요? 야, 이게 뭐 이제 이번 달 30일부터인가요? 이게 생명보험 유동화? 네. 뭐 이런 이름으로 좀 바뀌는 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망보험금 여기 이 톡방에서 나온 것처럼 사망보험금은 내가 사망해야 나오는 보험금인데 이걸 살아생전에 연금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사망보험을 살아있을 때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바꿔주자 이런 제도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망 후 가족 보장보다는 워낙 이제 노후가 길어졌다 보니 길어진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제도 모두가 뭐 조건 없이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때 뭐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대상은 보험금이 바뀌는 뭐 변액보험이라든가 금리 연동형은 해당이 되지 않고 과거에 판매됐었던 금리 확정형 보험, 종신보험 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또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의 종신보험 계약자만 해당이 되니까 고액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또 몇 가지 세부 요건이 있는데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보험료 납입이 끝난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미 내놨는데 나는 더 이상 사망보험이 필요 없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되고 신청 시점에 이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면 안 됩니다. 빚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75만 9천 건, 금액으로 따지면 35조 4천억 원 정도가 이
이 유동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금을 목돈처럼 이렇게 싹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한달? 연금처럼? 예, 연금처럼입니다. 한 번에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의 금액을 매달 또는 뭐 매년 이런 식으로 연금처럼 잘라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쭉 받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간은 본인이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려면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30세에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뭐 매달 87,000원씩 20년 동안 총 한 2천만 원 정도 좀 넘는 보험료를 냈다면 1억 원짜리 계약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이 사람이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한다. 그러면 1억 중에서 7천만 원을 유동화하는 거죠. 55세부터 유동화를 시작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돈인 3,27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연간 164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한 달 평균으로 14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65세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납입한 보험료의 2배, 한 4,37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 연간 한 달로 따지면 월 평균 18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화를 늦게 시작할수록 연금을 늦게 탈수록 보험사에 쌓인 이자와 준비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내가 받는 돈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소장님 그러면 좀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유동화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럼 반대로 이런 분들은 안 하는 게 낫다. 좀 차이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사망보험금이 나 이제 필요 없어. 자녀들 다 독립했고, 아유 내가 죽으면 나올 사망보험금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분들 생활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또 이런 부담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약보다는 유동화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쌓인 보장들과 특약까지 다 사라지게 돼요. 특약은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깨가지고 이런 걸 다 포기하는 것보단 그대로 두고 사망보험금을 내가 좀 쓰는 게 좋겠죠. 또 가족의 생계 보장의 목적이 좀 큰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사망하게 되면 가정의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생활비 여유가 좀 있어. 이런 분들은 굳이 보험금을 당겨 쓸 필요가 없어서 없죠. 이걸 신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원상복구? 안 될 것 같은데. 나 안 할래요. 사람의 마음이야 다 이제 갈 때 같은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유동화는 말 그대로 한번 유동화 해버리면 미리 꺼내서 생전소득처럼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지고 바꿀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앞으로 개편되는 보험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3분 이제 돼 갑니다. 이번에는 화요일에 맛있는 레시피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좀 추워졌어요. 추워요. 추워. 근데 이 10월 이 계절에 딱 먹어야 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료는요. 단백질 함유량이요. 양배추보다 2배. 오, 좋다. 사과보다 12배가 많고요. 그래요? 와우.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 고유 품종의 식재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고기 식감이 나기 때문에 탄력도 있고 굉장히 씹으면 아주 기분 좋은 맛이 나는 이것 바로 무엇일까요? 일단 고기 식감이 난다는 건 이건 좀 버섯 쪽에 가깝거든요. 아, 네. 버섯. 그렇죠. 고기 그럼 식감. 버섯 중에서도 똑똑해. 우리나라 품종, 고유의 품종 네. 뭘까요?
새송이. 새송이 버섯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쫄깃한 가을의 맛, 이 새송이 버섯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메뉴 2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새송이 버섯 고추장 장조림입니다. 상큼하면서도 짭조름한 이 고추장이 새송이 버섯과 함께 굉장히 잘 버무려져서 구이가 됐어요. 엄청 맛있겠죠. 네. 그다음에 2번째는요, 뭘 튀겨도 맛있다는 바로 가을버섯 튀김인데요. 새송이 버섯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겉바속촉이 되는 버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면은 굉장히 바삭하고 속은 아주 촉촉한 그 버섯의 향과 즙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가을에 맛있겠다. 꼭 먹고 지나가야 되는 메뉴인데요. 제가 오늘 정말 진한 가을 느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대가 진짜 됩니다. 예, 고기 먹을 때도 저는 새송이를 더 많이 먹거든요. 오. 근데 새송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 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쫄깃한 맛도 좋고. 맞아요. 정말 고기를 먹는 듯한 느낌인데 오늘 보온 매직과 함께 네. 100만 새송이 100만 새송이 100만 새송이 보온 매직 기대하겠습니다. 네, 백만송이가 아니라 백만새송이에요. 새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새송이 버섯은 이렇게 준비가 되면 밑동이 이렇게 있죠. 있어요. 근데 밑동을 좀 잘라내고 난 다음에 요거는 물에 헹구기보다는 종이 타월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면보에다가 네. 물기를 살짝 주고 난 다음에 좀 닦아주세요. 겉면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이를 할 거기 때문에 두께 자체를 조금 도톰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길이 그대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한 0.5cm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거 이렇게. 가져오셨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기 새송이 버섯에 들어가는 채소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뭐냐? 요거 쪽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쪽파를 굉장히 송송송송 썰어서 거의 한 컵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요. 양념장을 만들게요. 이 양념장은요, 너무 쉬워요. 일단 고추장부터 양념장을 할 건데 이제 물성 있는 간장을 제가 좀 먼저 넣을 거고요. 네. 빨간 양념 하시는구나. 그쵸. 그다음에 다진 마늘을 좀 넣을 거고요. 와, 새송이에 빨간 그다음에 양념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단맛을 조금 내기 위해서 물엿을 조금 넣을 거예요. 윤기도 돌고. 예, 만약에 물엿이 나는 없고 올리고당이 있어요. 그럼 올리고당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들기름을 좀 넣습니다. 덜덜덜덜덜덜. 너무 맛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추장을 좀 넣어요. 맛있겠다. 조림. 근데 상상이 안 가요. 새송이 고추장.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거 제육구이인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소고기 구이인가? 맞아, 고기 식감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잘 섞어요. 잘 섞는 와중에 저는 후라이팬을 조금 달궈 놓을 거예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 뭐 이제 다 끝났어요. 굽고 바르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하죠? 예. 저 양념은 여기저기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요, 새송이 버섯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하셔도 되고요. 나는 느타리 버섯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느타리 버섯 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팽이버섯 하시는 분들 많아요. 팽이버섯도 괜찮습니다. 네. 버섯 종류는 다 되고. 네, 다 돼요. 뭐 두부조림 할 때도 좀 써도 맛있겠는데. 두부조림도 아주 좋아요. 두부조림도 빨간색으로. 좋고. 저거 떡꼬치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떡꼬치,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네, 떡꼬치도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 약간 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왜 똑똑똑 안 해요, 인선 씨? 이렇게. 자, 그랬으면 이 식감이 딱 나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맛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식용유를 일단 둘러요. 근데 좀 넉넉히 둘러주세요. 왜냐하면 버섯이 기름을 순식간에 후딱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히 이렇게 두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요것만 구워 먹어도 조금만 맛있잖아요.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되게 요것만 신선하다.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우리는 오늘 뭘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고추장 양념구이를 할 거니까 이렇게 펼쳐서 구워주세요.
아, 그래서 바르는 거구나. 그쵸, 네. 선생님? 그래서 발라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붓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아, 쓱쓱쓱쓱 바를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는 게 좋거든요. 네. 뒤집어 주면서 제가 조리를 할 거예요. 네. 우리가 버섯은 그냥 살짝 굽기만 해도 맛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지요? 바로 뭐냐? 제가 여기다가 바로 양념을 굽잖아요. 양념을 붓잖아요. 네. 그러면 양념이 겉면에만 묻고 네. 속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꿀팁이 있나요, 또? 볶은 소금을 뭐지, 저게? 조금씩 올려주세요. 볶은 소금이에요. 네. 조금씩 올려주세요. 아, 저렇게 하면 잘 배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에도 버섯의 식감 자체가 약간 익혀지면서 굽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 양념이 잘 배어요. 제가 지금 장갑을 2개를 꼈어요. 네, 튀어서. 네. 왜냐하면 장갑을 2개 낀 이유가 좀 이따가 튀김할 때 조금 더 바꿔 껴야 되는데 네네. 요 라텍스 장갑이 사실은 안 잘 벗겨지니까. 안 끼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따가 안 될까봐 2개를 꼈더니 젓가락질이 조금 선생님 방송쟁이네요. 다 대비가 돼 있어. 아니, 뭐 완벽한 방송쟁이죠. 정말. 아, 저 맛있겠다. 벌써 네. 그 향이 막 넘어오는데. 느낌이나 식감이 와요. 우리가 알잖아. 그쵸? 벌써. 벌써 이 기름의 이 향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아침마다 미치겠다 정말. 선생님 미치겠어요. 네, 미치지 마세요. 네. 버섯 향도 이제 와요. 그렇죠. 저 이제 양념은 버섯의 향이 두부 좀 지질 때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부 지지고 아니 뭐 더덕에다 발라 먹으면 아, 너무 더덕.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더덕. 그쵸? 더덕, 도라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걸 가지고 쓱쓱쓱쓱 이렇게 바르세요. 와. 그냥. 또 살짝 그래서- 끓여지는 저 그렇죠. 느낌. 양념장이 좀 밑에 내려가도 괜찮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진짜 맛있겠다. 이상. 큰일 났다. 딱 요 계절 음식이네요. 침 나온다. 네. 그랬으면 이걸 이제 뒤집어줘요. 이야. 가을에는 버섯 좀 먹어줘야죠. 버섯 좀 잡수셔야 네. 가을에 맞아요. 버섯 먹고 조금 뭐랄까 좀 든든하다 이 생각 드시잖아요.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저거 완전 별미인데요? 집에서 해먹으면. 제가 장조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렇게 양념장을 해서 한번 입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졸여줘야죠. 되게 고급져졌다 갑자기. 식재료. 근데 향이 너무 향이 맛있어 너무 보이죠? 좋은데요? 네. 자 이제 붓으로. 이렇게 해서 쓱쓱쓱 발라주세요. 아, 이게 버섯 향이 진짜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송이 버섯 향은 뭐 송이에 비해서 좀 약할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향 넘어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저 너무 맛있죠?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놔요. 내 펩신. 내 위에 너무 많이 나와요. 위액 나오죠. 네. 먹고 싶어서. 나의 펩신이 너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바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통깨하고 요 깻가루를 제가 들고 왔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여기에다가 쪽파 넣어야죠. 이렇게 쪽파를 올리세요. 이렇게. 쪽파가 또 킥이다 킥. 요게 식감도 쪽파 좀 향이 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쁘다. 야, 이거 손님상에 내도 너무 근사하겠는데요? 아주 맛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깻가루도 같이 이렇게 뿌려주세요. 야, 맛있겠다. 되게 간단한 조리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되게 손 많이 가고 고급스럽게 만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네. 제가 와. 오늘 튀김을 할 거라 조금 손이 분주합니다. 일단 저게 이렇게 나중에 해서 내 입으로 들어간다니. 미리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미리 해놓은 거. 좀 졸여주면 저렇게 되는구나.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네. 미리 여기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깨를 이렇게 깨를, 그쵸. 넣어주세요. 아, 저렇게 하니까 또 고급져져. 네. 아, 재료 준비가 너무 간단해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게요. 어머님들이 많이 요새 말씀하시는 가성비 좋은 메뉴예요. 그렇죠. 정말.
또 새송이가 또 값도 착한데. 그렇죠. 완전 착하잖아요. 저렇게 해서 밥 위에 딱 올려서 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싸서 맛있죠. 버섯으로 싸먹어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한번 만들어졌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섞어서 드릴게요. 네. 요 금방 한 거랑 금방 한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잖아요. 어. 금방 한 새송이 거랑 좋다. 요 버섯 한 거랑 이렇게 해서 섞어서 드릴게요. 네. 요거 한번 잡숴 보세요. 이렇게. 근데 좀 새송이 변신 같아요. 저렇게 네. 먹어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요. 금방 맞아요. 입힌 거랑 조금 더 졸인 거랑. 색도 조금 차이가 어. 있네. 이게 지금 한 거, 그렇죠. 이게 원래 해두신 거. 요게 더 졸여졌어요. 네. 새송이 오. 버섯 고추장 장조림이니까 야. 네. 그 이름에는 조금 해놓은 게 많이 졸여진 거. 이제 두 아나운서님들 이제 말씀이 없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식사하세요. 자, 이렇게 아유, 준비를 감사합니다. 하시면 저희 먹기 시작하면 돼요. 말이 없어져가지고. 와 향기가 와 양념 제대로 뱉고 그쵸. 향기 너무 양념이 좋다. 완전 딱 식감 좋죠. 좋네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예. 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이거 고기 타임이 아니에요, 가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딱 고기 맛이 나는 버섯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꼭 이렇게 새송이 버섯 좀 잡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양념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이 양념 진짜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쉬워 보이는데 엄청 맛있네요. 만능 양념이요. 와, 맞아요. 저렇게 밥 위에 올려가지고 한 입. 우와 우와 왜요? 맛있죠? 그렇게 내가 맛있어요? 상상한 맛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다. 자, 일단 이제 그렇게 잡수실 동안 저는 이제 튀김을 해야 되는데 자, 튀김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튀김 옷을 잘 입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장갑 하나 뺄게요. 자, 진짜 고기 맛이 나네. 너무 맛있어. 자, 양- 튀김 중에서 제가 가을버섯 튀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새송이 버섯뿐만 아니라 생표고버섯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먼저 좀 썰을게요. 네. 썰어놓을게요. 이것도 약간 튀길 거라 4등분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냥 납작납작하게 썰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그냥 튀기잖아요. 그러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뭐가 바로 있어요? 밑간을 해야 돼요. 생수 버섯에. 밑간. 버섯에. 오. 자, 그랬으면 요게 지금 생수예요. 자, 이번에 꿀팁 나갑니다. 빠밤. 빠밤. 생수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고 요걸 녹여주세요. 어? 생수에 살살, 소금? 살살. 네, 이렇게 살살살살 녹여요.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좀 썰어놨잖아요. 네. 썰어놓은 것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러고 난 다음에 뭐지? 그냥 담가 놓으시지 마시고 볼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세워요? 옆에다 이렇게 놔요. 눕혀요. 적시기만 그러면 이 절여진 그 버섯이 굉장히 간이 맞아서 이따가 간장 같은 거 안 찍어 먹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버섯에 이렇게 수분을 주면서 절임을 해야 소금이 겉돌지 않고 속에까지 배어요. 이래야 맛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반죽에다가 양념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 새송이 버섯 속 안에는 양념이 별로 안 배어 있어서 우리가 꼭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소금 녹인 물에다가 살짝 절임을 해서 딱 20분만 두시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맛있는 새송이 버섯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어디다 해요? 바로 튀김옷에다가 입힐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여기에다가 박력분을 버무려서 하면 수분이 있어서 다다다다다다 기름이 막 튀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타올로 20분 후에 요걸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바로 요 옆에 제가 좀 미리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야들야들한 아, 그러네. 상태가 돼요. 아셨죠? 네. 이 상태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자, 그럼 이 상태가 이제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요걸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요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라. 이게 무엇이냐? 바로 절여놓은 요 새송이버섯을 다 종이 타올에 닦아서 이렇게 네. 준비하고 난 후에 박력분이 있어요. 박력분. 한역분. 박력분으로 넣고 요거를 버무려서 옷을 먼저 입혀주셔야 돼요. 아, 먼저.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여기 달걀 노른자 또는 감자 녹말 요걸로 버무릴 때 요게 튀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묻혀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선생님 지금 모습 되게 박력 있어 보여요. 멋있어요. 그래서 박력분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믿음직해요.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양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양념? 반죽 양념을 해야 돼요. 자, 요거 하시면 돼요. 얼음물. 아 얼음물. 얼음물. 별거 들어간 거 얼음물로 없다? 해야지 온도가 이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삭한 거예요. 아, 또 과학이야. 이것도 또. 꿀팁이네. 그다음에 감자 녹말. 네. 얼음물, 감자 녹말. 그다음에 여기 박력분. 박력 있게 또 박력. 네. 예, 그다음에 힘차게. 요거 달걀 노른자 2개. 그렇죠. 네. 반죽의 그래서 기본이죠. 젓가락으로 요거를 이렇게 성글게 반죽을 하세요. 성글게. 네. 왜냐하면 돌리면서 하면 글루텐 형성이 돼서 나중에 좀 질겨지니까 성글게 이렇게 십자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구만. 아 요거 다 잘 알아둬야 돼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리는 과학이라고. 성글게 이렇게. 제가 젓가락으로. 잠깐만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름이 다 됐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뭘 하나 이렇게 톡 넣어서 보시나, 선생님? 소금만. 굵은 소금을 넣어서 집어넣었다가 바로 떠올라면은 요게 한 150도에서 160도인데 지금 아직 안 아직 떠올라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성글게 받쳐도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뭐 거의 인공위성이시네요. 왜요?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야, 어떻게 저기 멀티가 되시지?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와야 돼요. 너무 기대된다. 아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네. 반죽도 되게 튀김은 간단하게. 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여기가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그냥 묻히기만 하면 돼요. 와. 묻히기만. 그래서 잘 되는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아, 됐어요. 야, 왔다. 그러네. 바로 올라오네. 야, 거의. 그래, 야, 저거야, 끝났다. 저거. 끝났어. 저거야, 끝났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보세요. 아. 기름 온도가 중요하더라고요. 기름 온도가 지금 딱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기름 온도를 안 줄이는 이유는 네. 이렇게 자꾸 넣잖아요. 그럼 네. 기름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라고 이렇게 그냥 안 줄이고 계속 합니다. 아까 또 얼음물 자, 그랬으면 넣었었잖아요. 네. 어우, 맛있겠다. 생방송의 튀김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만 즐겁죠. 맞아요. 네, 보는 사람만 즐겁습니다. 저 볼이 또 무겁잖아. 역시 박력쟁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을 튀겨내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지금 다 튀기잖아요. 그럼 시간이 모자라요. 네. 어, 네. 그래서 미리 조금 튀겨왔어요. 어우, 이 빗소리. 야, 오늘 뭐 비 오는 거 아니죠? 문단영 아나운서 비 와요? 비 안 옵니다. 안 오나요? 아, 비 오는 줄 알았네. 아우,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좋죠. 거의 장마철이다 하던 느낌. 완전 ASMR이지. 와. 아, 근데 버섯을 튀기는데 저런 소리가 날 수가 있구나. 비 막 쏟아져. 와, 튀기는 것도 많이 안 튀기시네요. 네. 왜냐면 번을 새송이버섯이기 튀긴다. 때문에 소나기다, 네. 소나기. 그렇게 간단하게 튀기면 뜨거워. 아이고, 조심하세요, 새송이버섯이기 선생님. 때문에 많이 튀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수분 때문에 그래요. 네. 수분 때문에. 자, 그랬으면 미리 좀 튀겨놓은 거를 이제 2번 튀길 거예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재벌구이. 네. 아, 정말 맛있겠다. 재벌구이요? 초벌, 재벌. 제발. 저는 돈 많은 사람만 먹는 줄 알고. 아, 그 재벌인 거군요. 예. 아우, 저거 뭐 너무 맛있겠는데. 아, 한번 저렇게 초벌했던 거니까 소리가 네, 예, 맞아요. 수분이 다 빠져서 이제 수분이 빠져서 괜찮아요.
안전해졌네. 근데 사실 이렇게 두 번 튀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야 훨씬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래야 두 번 튀겨야 맛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두 번 다 튀겼으니까 이제 좀 건져낼게요. 네. 전 정말 신기한 게 생방송 중에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계세요. 아, 정말 근데 저 대단하시다. 좀 아까 당황했잖아요. 저 뜨거운 요리를 튀겨워서. 하시면서. 아니 지난 명절에 아마 저걸로 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다음에 저렇게 튀겨봐야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버섯전 아니라 버섯 튀김을 해도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네. 버섯 튀김하면요 정말 맛있는데 이 새송이 버섯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네. 느타리 버섯 같이 튀김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맛있겠죠? 완성.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 자, 제가 요거를 다 튀길 수가 없어갖고 시간이 안 돼서 네. 요것만 제가 좀 튀겨서 드릴게요. 네. 슬금슬금 슬금슬금 갑니다. 부르지 않아도 막 가는 와, 거죠. 향기. 향 나요? 와, 맛있겠다. 아니 이미 따뜻한데요, 그래도? 예. 따뜻하죠? 다시 재벌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냥 보기에도 이 바삭함이 보이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아유 자, 여기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밥도둑이다. 요거는 따로 그냥 뭐 안 찍어 먹고 그냥 먹는 네.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간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맛있죠? 진짜 겉바속촉이네요. 우와. 네. 아니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 안에 너무 잘 배어 네, 있어서 맞아요. 그냥 딱 씹자마자 이 간이 너무 좋아요. 다른 간장 찍고 이런 게 다 소용없네. 그렇죠? 식감 너무 좋다. 제가 아까 소금을 그렇게 절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간이 맞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장을 또 드려야 되니까 간장 안 어머님들이 찍어도 아무래도 좀 그렇죠. 번거롭겠죠. 간이 너무 좋아요. 간 그대로 돼 있어요. 와, 이게 박력분이랑 감자 전분이랑 얼음물 그렇죠. 그다음에 하고 달걀 노른자 노른자 두 두 개. 개. 오, 야 진짜 맛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기름이 그리고 좀 깔끔해요, 선생님. 뭔가 기름이 완전- 너무 절여진 그쵸.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바삭함은 그리고 살아있는 하루 넣었다가 깔끔해요. 뺐기 때문에 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한 번 하시고 좀 네. 털었다가 두 번 하신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그것도 진짜 꿀팁이네. 맞아요. 와, 튀기니까 이 고소함까지. 너무 정말 맛있네요. 튀김옷에서 약간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송이를 씹을 때마다 거기서 맛이 또 나는 게 네, 맞아요. 아까 꿀팁 아까 적셨던 거. 그죠? 아, 다 이유가 그러니까 있구만. 밑간이 배어 있기 때문에 간장 필요 없고 밥이랑 먹어도 그렇죠. 슴슴하지 않고 네. 간이 너무 좋은데요? 야, 이거는 여러분 진짜 가을에는 버섯 드셔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드시는 대로 드시지 말고 이렇게 장조림 형태로 빨간 양념에다가 한번 해서 맞아요. 드셔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튀겨서 그리고 민서 씨 정신 차려요. 댁에서는요, 이렇게 새송이 버섯뿐만 아니라 네. 생표고 버섯, 양송이 버섯 다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거 세 가지만 같이 해서 가을 버섯 튀김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푸짐하게 담아 놓으셔도 아주 맛있게 아마 많은 식구분들이 잘 드실 것 같아요. 진짜 고소한 가을이네. 네. 전 나중에 프로포즈 할 때 네. 100만 새송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면은 저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리를 이렇게 차려서 줘요. 또 요리하는 남자로 배웠으니까. 요리를 가겠습니다. 너무 진짜 이거 맛있네요. 한번 해봐야겠다. 네, 간단해서 좋아요, 조리법도. 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다음 주에 뭐 해볼까요? 다음 네. 주에는요, 이제 무가 제철이고요. 부추, 가을 부추가 또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와 가을 부추가 만난 맛있는 지렛김치, 김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가을 무, 가을 부추 너무 좋죠. 선생님 오늘도 요리 잘 배워봤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저도 따뜻한 튀김이 먹고 싶은 날씨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여기 서울 상암동은요, 때이른 추위와 함께 강바람에다 건물 사이 빌딩풍까지 불어오면서 무척이나 춥습니다. 어제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으로 강원 설악산에는 첫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어제 서울의 기온은 5.3도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아침은 4.8도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더 낮습니다. 종일 서리가 내리고 아침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때이른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6도로 출발하겠고요. 모레 목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흐린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후까지는 영동에, 늦은 밤까지는 그 밖에 동해안에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전주 16도, 대구는 18도를 보이면서 낮에도 20도를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어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너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가을이 짧아서 네. 가을에 느낄 수 있는 건 좀 느껴야 돼. 이 버섯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제철 맛있는 음식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맛있는 요리는요, 저희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레시피 올려드리니까요. 보시고 꼭 한번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